규제 완화에 대한 타겟층을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완화를 정부가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고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정부가요 또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씩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 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규제는 언젠가는 다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투기를 부추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요. 가격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 감소에서 나오는 전방위적인 경기 하락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루라도 극복해내려면 지금과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타겟층을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번지수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번지수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고 하면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4곳 빼고요. 규제 지역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대못을 뽑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과감한 규제 해제인데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서울, 경기 주요 4곳, 광명이라든가 과천, 성남, 하남 이런 지역과 서울 15개의 지역은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곳은 왜 뺐을까요? 서울은 첫 번째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건들지는 못하는 지역이죠. 수도권에서도 광명이나 과천, 성남, 하남은 사실상 여기는 거의 서울권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한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도 사실상 상당히 민감한 지역들이라서 쉽게 규제 지역에서 빼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순간을 시장의 바닥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2, 3개월 안에는 저는 서울, 이 경기 4곳 모두 규제 지역에서 아마 해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것은 시장의 바닥을 확인했다. 이제 바닥권에 접근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때 되면 다른 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도 시장이 바닥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규제 지역 해제 외에도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좀 움직여줘야지 되는데 이런 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취득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것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한번 건드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이런 규제 지역 해제 시 변화를 보면 자, 첫 번째는 LTV에 대한 상향이죠. LTV 50%에서 70%까지 상향을 해주는 거고요. 무려 다주택자한테도 60%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DSR이죠. DSR. DSR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이 역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계가 있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고금리에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또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규제 지역 해제됐을 때는 지금과는 상당히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주택 가격의 70%, 다주택자들도 60%라는 거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발 주택을 구입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부세율도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죠. 종부세율도 1.2에서 6%인 거에서 0.6에서 3.0%로 감소하니까 종부세 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에서 3% 차이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도 2분의 1 정도로 감면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게 서울에서 됐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을 해주니까 이 역시 엄청나게 큰 거고요. 다주택자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부분이죠.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없어집니다. 4%, 8%, 12%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1주택자의 취득세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지역에서 지금보다는 더 낮게 주택을 구매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청약 1순위에 대한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되죠. 규제 지역이 있을 때는 가입 기간 후 2년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 가입 기간 후 1년으로 바뀌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청약도 지금 사실상 뭐 미분양도 늘어나고 청약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몇 달 전만 해더라도 청약 광범위였고 언제 1순위자가 되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굳이 1순위가 안 되어도 잘하면 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도 한번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좀 좋은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 후 6개월 후면 이제 전매가 가능합니다. 광역시는 3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재당첨 제한. 투자하신 분들 중에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2개, 3개 사는 걸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재당첨 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력은 있으신데도 그런 걸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주요 수도권 4군데를 빼놓고 모든 지역이 재당첨 제한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실상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4개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재발 주택을 구입해 주세요입니다. 구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 역전이 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랍니다. 정상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 주택 구입을 못 사게 하는 게 정상화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무려 7개월입니다. 7개월.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한 지가 딱 7개월 지났어요. 8년 동안 상승을 하고 7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정부가 급해도 너무 급해요. 지금은 제발 주택을 사주세요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어쨌거나 규제 지역 해제 시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자, 하지만 규제 지역이 되게 풀렸지만 결국에는 뭐가 빠졌어요? 핵심인 서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빠져서 거래 절벽 해소의 역부족인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고금리죠. 고금리의 지속적인 오름세 때문에 사실상 주택을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15억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15억까지. 그죠? 15억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는 9억만 넘어가도 해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억짜리 주택을 사시는 분들한테 15억 대출이면 5억 정도를 만약에 내가 지금의 금리도 가능하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30억짜리 주택을 15억 대출 받는다. 그런데 내가 현금이 15억 필요한데 15억에 대한 이자를 과연 부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상 의문이에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량을 계속 늘려달라는 거죠. 그죠? 정부에서 계속해서 급해지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 만약에 규제 지역에서 빠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빠지는 순간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다? 바닥권이다. 그때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지 되고 그 타이밍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재밌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12년도 뉴스예요. 2012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재건축 악재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27주째 하락. 2019년 뉴스입니다. 2019년 뉴스. 역시 서울 아파트 27주째 하락. 강남 4구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 현재 뉴스입니다. 현재. 전국 아파트 27주 하락. 낙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2012년에도요, 아파트 가격이 27주째 하락하고 뉴타운 재건축이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때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정부는 이제 호의적입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않겠죠? 어쨌거나 호의적입니다. 지금 악재는 하나입니다. 금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10%대 고금리가 평생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금리는 하락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하락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호의적인 정부 안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됐을 때 2012년 이후에도 그랬고 2019년 이후에도 규제는 엄청나게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죠. 8년 동안 상승을 했고 7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 안에서 정부는 왜 이렇게 급하고 시장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단 7개월이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50%, 60%, 70% 빠진 게 아니라 통상 20%에서 25% 정도가 빠졌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5억짜리가 15억 된 거에서 지금 겨우 3억이 빠져서 이 아파트들이 12억, 11억에 거래되는 거예요. 5억짜리가 8년 동안 15억 된 게 7개월 동안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개인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보면요. 개인보다 정부가 더 급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한국 경제는 1997년과 2008년도 사이에 건설사들의 도산의 산업계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디? 건설사. 자, 건설사가 도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단은 공급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금리가 인하가 될 건데 앞으로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앞으로 10년간 공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맥을 못 쓰고 있어요. 공급 부족이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큰 건데 이게 맥을 못 쓰고 있어요. 왜? 얘가 금리한테 눌려버렸습니다. 근데 건설사들이 도산이 된다고 하면 금융권에 대한 대출 이자를 못 막아서 금융권도 불안해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실직자가 양산이 되고 그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있겠죠.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은요, 연말 분양을 줄줄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에 의해서 돈줄이 마른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건설사들의 경기 침체와 줄도산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막으려면 건설사들에서 분양하는 주택들이 팔려 나가서 건설사들이 자력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지금. 그런데 PF도 안 돼요. 그죠? 건설사들은 처음에 PF를 받아서 수분양자들한테 분양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끝냅니다. 근데 PF는 받았는데 수분양자들이 없어요. 그럼 PF를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현장은 수도되고 공매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0세대인데 한 500세대 분양을 했어요. 500세대 분양을 해갖고 그 분양한 사람들도 날아가는 거고 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규제를 좀 이렇게 완화해서 주택을 제발 사주세요 하는 이유가 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 어쨌거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크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니까요. 시들해졌습니다. 청약 열풍이. 지금. 급매물 거래 영향에 실거래가가 뚝뚝 떨어지니까 시세 차익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흥행이 불투명해지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의미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나오는 분양 물량들이 주변 시세랑 같거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면 누가 청약을 받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지금 금리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청약 받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이 청약 열풍이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건설사의 도산이 결국에는 공급 중단으로 이야기됩니다. 정부는 신규 공급 중단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왜?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5년간 270만 원. 못 채웁니다. 절대 못 채웁니다.
앞서 제가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5년간 270만 원은 공급을 하려고 하는 수치가 아니라 270만 원에 대한 부지 확보 정책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지 확보도 힘든 거예요. 아니, 건설사들이 없는데 누가 집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중단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는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언젠가는 금리가 중단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이. 그러면 결국에는 또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돼요. 공급이 안 되면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10년, 15년, 20년 후까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공급이 없는데 주택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규제 완화를 정부가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고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신규 공급 중단이 정부는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죽어가는 분양시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죠. 자, 첫 번째는 청약을 누구나 자유롭게 전매 제한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청약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줘야 돼요. 지금 12억까지인데 15억까지라도 올려줘야지 된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이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없었던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회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원래대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많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인하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왜냐하면 미분양이 나면 그 줍줍이를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가서 움직여줄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취득세 중과세 완화. 이제 이런 건 핵심이죠. 핵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해줘야죠. 핵심이죠. 다주택자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6번 재당첨 제한 완화. 이거는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분양시장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지 건설사가 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한시가 급한데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금이라도 규제 완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죠. 지방사라도 서울 아파트 줍줍이 이제 가능하게 무순위 자격을 해당 시군구 거주자 무주택자에서 어디서라도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명단 파기도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였는데 최초 계약일 180일까지 명단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있게끔 했고 예비 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40% 했는데요. 세대수의 500%까지 예비 당첨자 수도 늘리게 하니까 어쨌거나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제일 급한 것들 취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미분양에 대한 PF도 이제 정부가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약 5조 원까지 보증 조치를 해주고요. 미분양 해소에 대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는 한에서 2023년 2월께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도요. 15조 원까지 중소사업장은 10조 원까지요. 허그와 HF에서 보증 대상 요건 완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안을 또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도 좀 어떻게 살리고 미분양 물량이 있어도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서 좀 끝까지 공급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고 청약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만 제 눈에는 여러 가지로 아쉽다. 왜 그런데 이제 핵심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번지수가 틀렸는지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규제 완화는요,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갈아타기 활성화 정책에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 갈아타기인데 이분들이 글쎄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과연 주택을 살 수 있을까? 물론 대출 규모를 좀 확대해 주긴 했습니다만, 15억까지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의미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주택이라든가 1주택자 갈아타기의 활성화 정책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한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침체되어서 정부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겠습니까? 자, 1번은 소상공인, 2번은 중소기업, 3번은 대기업. 여러분들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3번 대기업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서 좀 아쉬운 소리도 해야겠죠. 야,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니네들이 좀 무리해서라도 조금 고용을 좀 촉진시켜서 좀 경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민간 부분에서 좀 경기 부양을 좀 니네들이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좀 당신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세일을 좀 늘려줘서 좀 내수가 좀 촉진되게, 이 이야기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는 못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자금력이 있는 안정적인 대기업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부동산 시장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미분양의 공포와 거래량 급감에서 정부가 의지할 곳은 과연 누구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는 지금 이런 모든 규제 완화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거래 활성화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무주택자, 2번 1주택자, 고소득 투자자입니다. 의지할 곳은 누가일까요? 미분양이나 물건을 걷어들이게 할 수 있는, 이거를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는, 물론 그 미분양이라는 상품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는 전제하에 3번이겠죠. 고소득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층이 저는 여기에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혜택은 좀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규제는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뭐냐면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 완화가 필연적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이어져 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금력이 있는 고소득 투자자들이 움직여줘야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살아나든가 미분양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가 타겟을 어떻게 이쪽으로 잡고 움직여줘야지 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활성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는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라고 시장경제에 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정부가 지금 의지할 곳은 제가 봤을 때 고소득 투자자들밖에 없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는요,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뉴스를 한번 볼게요. 계약자의 30%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자동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차 할부. 금리가 10%까지 취소됐습니다. 올 초까지 캐피탈 금리가 2.7%였는데 이게 6%대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자의 30%가 취소를 하겠죠. 자, 1억대의 자동차에서는 지금 그러면 계약 취소가 나오냐? 네, 1억대는 계약 취소가 나온대요,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억대가 넘는 자동차는 계약 취소가 없대요. 금리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에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좋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고가의 수입차는 계약 취소가 덜한 상태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리가 높다고 다 같이 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게 부동산 규제 완화 좋죠.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게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안고 없는 호빵 같은 것이다. 안고가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결국에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날이 멀지 않아서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같은 정부가 공격적인 규제 완화해도 거래량 반전이 없다면요. 추가 규제 완화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 그 추가 규제 완화는 뭘까요?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카드는 이제 없어요. 자, 규제 지역 해제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4군데밖에 안 남았죠. 규제 지역 해제는. 그죠? 그럼 이제 그 길을 이제 규제해주면 끝나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이 규제 완화가 풀린다면 그거는 시장의 바닥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이걸 살리려면 규제 완화까지 해줬는데도, 서울 규제 완화까지 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미분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미분양에 대한 공포와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다행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금력 있는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려면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거 뭔가를 줘야 됩니다. 세금 완화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게 이제 취득세와 종부세입니다. 그죠? 아니면 취득세는 완화해주면서 종부세에 대한 걸 건들기가 애매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물론 정부가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빠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자,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